저는 오늘 제 장례식 비용 500만 원을 아끼겠다고 싸우는 아들 내외를 보고 죽음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겨울바람이 이불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뼈마디가 시린 듯한 한기에 몸을 웅크렸지만 제 마음속 시린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녁, 그러니까 제 아들 명석이네 집 거실에서 저는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방문 틈새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야지. 요즘 누가 호화롭게 해? 그 며느리 지영이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진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속으로 생각했다. 내 아들 명서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평생 모아둔 내 돈? 그 돈이 다 누구를 위해 모은 돈인데. 제 이름은 박수님. 올해로 74살. 읍내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며 아들 하나를 악착같이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30살 되던 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로지 아들 명석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속단지에 불을 지피고 밤 10시가 넘도록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명석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논밭까지 팔아 등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일념 하나로. 며칠 전 저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암 말기 6개월에서 1년.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온통 마무리라는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제 병원비와 장례비를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적금 통장과 보험 증서를 고이 간직하며 아들이 혹시나 힘들까 염려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아들 내외에게 맛있는 밥 한 끼 해주고 손주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인데 내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이렇게 초라해야 하는 걸까?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맞을까?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처럼 저도 혼자였습니다. 70평생을 혼자 살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출세하고 며느리를 맞이한 후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찾아오는 아들 내외. 그마저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낡은 나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흙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저와 남편, 그리고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명석이가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해진 사진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행복은 바스러지는 모래알 같았습니다. 명석이가 커갈수록 저와의 거리는 멀어졌고 어느새 저는 아들 인생에서 그저 과거의 흔적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명석이에게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들 곁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아니, 이미 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며느리 지영이는 저에게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늘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밥상에 앉아 숟가락이라도 들라치면 꼭 유통기한 지난 반찬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며느리는 제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각자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방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서로 편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 방에서 나가지 않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밥도 방에서 혼자 먹고 화장실 갈 때만 조심스레 발소리를 죽여 움직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면 저도 모르게 채널을 돌리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들은 또 어떻고요? 명석이네 집으로 온 지 반년이 넘도록 제 손주들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면 굳이 제 이름을 부르며 놀렸습니다. 박수님, 박수님 할머니.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건가? 이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어. 그날 밤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고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스쳤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마치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을까?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잠옷 바람으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늘 저에게 유통기한을 운운하던 그 반찬들. 끓어오르는 분노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을 전부 꺼내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쨍그랑.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유통기한 지난 인생으로 살지 않을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선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쭈글쭈글한 피부, 움푹 들어간 눈, 휘어진 허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너희들이 내 장례식 비용 500만 원을 아끼려 한 그 순간 나는 죽음을 취소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 50억을 너희에게서 되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떤 노인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기대해도 좋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까. 어젯밤의 소동을 뒤로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엌 바닥은 이미 깨끗이 치워두었지만 제 마음속 엉어리는 어제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6시부터 일어나 며느리 눈치를 보며 국을 끓였겠지만 오늘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평생을 어머니로 살았으니 이제 박수님으로 살 차례지. 거실에서 문을 거칠게 여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목소리입니다. 어머니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오늘 민준이 학원 상담 있는 날이라 일찍 나가봐야 하는데 아침은요? 평소라면 미안해하며 벌떡 일어났을 테지만 저는 대답 대신 방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방 밖에서 당황한 듯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아들 명석이를 깨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이상해. 문까지 잠그고 안 나오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어머니도 참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니까. 그냥 더 배고프면 나오시겠지. 속으로 생각했다. 내 아들아, 고집이라고? 평생 내 뒷바라지에 굽어버린 내 등은 안 보이고 이제야 겨우 닫은 이 문 하나가 고집으로 보이니? 잠시 후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저 들어갈게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바뀌더군요. 어머니, 어제 냉장고 반찬 다 버리신 거 어머니죠? 그게 얼마짜리 유기농 반찬들인데. 정말 너무하세요. 치매 검사라도 다시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집을 나가는 날이라는 것을요. 저는 미리 싸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 읍내 국밥집 시절의 통장, 그리고 어제 확인한 암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들 내외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메고 나오자 아들이 묻더군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짐은 왜 싸고요?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5천만 원이 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의 눈이 반짝입니다. 내 장례식 비용이다. 너희가 어제 새벽에 그렇게 아끼고 싶어 하던 그 돈.
미리 줄 테니 나 죽으면 이걸로 제일 싼 화장터 알아봐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들으셨어요? 그건 그냥 지영이랑 상의하다가 나온 말이지. 속으로 생각했다. 상의? 내 목숨값을 두고 하는 게 상의니? 너희에겐 내가 죽어서 나갈 돈보다 살아있는 지금 들어가는 쌀값이 더 아까웠던 게지. 그리고 명서가 내가 저번에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빌려간 1억. 그거 이번 달 말까지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 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세요. 저희 아파트 대출금도 산더미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파트 대출금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더냐? 명서가 너도 대답해봐라. 내 암 진단서 너 벌써 알고 있었지? 그래서 장례비 이야기부터 꺼낸 거 아니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는 것이 긍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픈 것을 알고도 치료비보다 장례비를 먼저 걱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부로 나는 이 집을 나간다. 그리고 내 유산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다. 내가 평생 일군 그 국밥집 부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계약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값이 지금 얼마인데 그러세요?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내가 갈 곳 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틀렸다. 나는 지금 너희가 상상도 못할 곳으로 갈 거다. 그리고 명서가 내가 숨겨둔 그 비자금 장부. 내가 어디에 뒀는지 궁금하지 않니? 이제부터 진짜 전쟁은 시작이야. 서울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제 젊은 날이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고향.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의 초입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누런 들판과 익숙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아들 집에서의 그 숨막히던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었어. 자식 놈 잘 되라고 등 떠밀려 떠났던 이곳이 결국 내가 죽으러 돌아올 곳이 아니라 다시 살러 돌아온 곳이 되었구나. 버스에서 내리는 제 손에는 아까보다 훨씬 묵직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평생 국밥집을 하며 모은 것이 단지 그 통장 속 5천만 원뿐이라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땅 아래 지금은 금싸라기가 된 그 부지의 가치를요. 마을 어귀를 지나 제가 살던 옛집 앞에 섰습니다.
10년 넘게 비워둔 집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죠. 하지만 저는 그 마당 한구석, 커다란 장독대가 있던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들 명석이가 대학 가던 날, 저는 혹시 모를 앞날을 대비해 작은 항아리 하나를 땅속 깊이 묻어 두었습니다. 금붙이 몇 개와 땅 문서, 그리고 아들 놈이 사고 칠 때마다 몰래 적어둔 그 장부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명석아, 내가 서울에서 번듯한 사업가 소리 들으며 살 때 내 뒤를 봐주던 이 애미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었는지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니? 삽을 들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암세포가 제 몸을 갉아먹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흙 속에 묻혀있던 항아리의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찾았다. 내 마지막 목숨가.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와 아들이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뒤쫓아온 모양입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폐허가 된 집구석을 보고 기함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 진짜예요? 그 국밥집 땅 정말 남한테 넘기신 거냐고요? 아들 명석이는 제 손에 든 낡은 장부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 그거 설마 제가 예전에 그 회계 장부인가요? 그걸 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당장 내놓으세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들아, 어머니 소리보다 돈 걱정이 먼저구나. 이 낡은 종이 뭉치가 내 놈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니? 저는 장부를 품에 꽉 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담보로 쓴 내 놈들의 죄값이다. 이 땅, 이미 마을 복지재단에 기부 절차 밟기 시작했다. 너희에게 줄 건 이 마당에 흙 한 줌도 없어. 며느리는 미친 듯이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망해요. 그 땅 없으면 저희 길거리로 낳는다고요. 제발 마음 좀 돌리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바로 집행해 주세요. 내 아들 놈 비리 장부도 같이 넘기세요. 아들 명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뒤로 하고 무너져가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도 저렇게 붉고 강렬하게 타오르길 바라며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병들어 죽기만을 기다렸지. 하지만 의사가 그러더구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나는 오늘부터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명서가 내가 10년 전 저지른 그 사건, 그 목격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몰랐니? 아들 내외가 떠난 자리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당 너머로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비로소 70평생 처음으로 자유라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명서가 내가 무너진 게 가슴 아프지 않냐고? 아니,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구나. 내가 너를 잘못 키운 대가를 이제야 내가 치르는 기분이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아까 판 항아리 속 건부치들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제 노후를 위한 비상금이 아니라 아들에게 줄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부치들은 제 병원비가 되고 제가 먹고 싶은 비싼 과일값이 될 것이며 제가 가보고 싶었던 여행 티켓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읍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놀라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살고 싶어졌어요. 아니, 살아야겠어요. 저놈들 망하는 꼴 끝까지 보고 나 혼자 신나게 사는 거 보여줘야 하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제 자신을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몸빼 바지만 입던 제가 백화점에 가서 가장 화사하고 비싼 실크 스카프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늘 탐내던 그 브랜드였습니다. 거울 속의 박수님은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유령 같은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순이마 고생 많았다. 이 예쁜 옷 한 벌 사 입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서 평생을 미루고 살았니? 거울 속의 내가 참 예쁘구나. 저는 고향 집 부지를 마을 노인들을 위한 치유의 정원으로 기부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신 그 정원 한 기퉁이에 제가 살 작은 목조 주택 하나만 지어달라고 부탁했죠. 아들은 장부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제 협박에 결국 제가 빌려준 돈 1억을 일주일 만에 입금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 알바가 아니니까요. 3달 뒤 제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아들은 파산 위기를 겪으며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소문도 돌더군요. 간혹 아들에게서 참회의 눈물 섞인 문자가 오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엮이지는 않겠다는 것이 제 철칙입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정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나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바로 다시 살아야 할 때란다.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말이다. 남의 돈으로 살 생각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 보렴.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이지. 하지만 그 혼자인 시간이 이렇게 평온하고 찬란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네. 제 병세는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삶에 대한 의지가 암세포를 이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정원을 가꿉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멋쟁이 수님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가슴 아프신가요? 아니면 통쾌하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죽는 그 순간까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박수님 참 잘했다. 장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들 장부를 검찰에 넘겼을까요? 아니면 아직 제 손에 쥐고 있을까요?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엔 제가 차마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적혀 있습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인생의 반전은 죽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랍니다.